서울의 겨울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과 장갑으로 무장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서. 11살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허기를 달래며 배를 감쌌다. 그날도 준서는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나왔다. 아버지 지훈이 고열에 시달려 며칠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는 남은 쌀도 약도 없었다. 준서는 가방 대신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거리를 돌며 빵집, 분식집, 편의점을 전전했다. 대부분은 못 본 척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경비원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죄송해요. 조금만 남은 음식 있으면 주세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는 이미 다 말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던 준서는 어느 고급 주택가 앞에 섰다. 눈 덮인 정원, 블랙카 펜스, 자동문, 실내 온풍기까지 설치된 그 집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이런 집엔 따뜻한 밥이 있겠지. 희망 반, 절박한 반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준서는 눈앞이 어지러워지더니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다. 아이고, 왜야 괜찮니? 문 앞에 설치된 CCTV로 아이를 본 가정부 김 여사는 놀라 뛰쳐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체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는? 가정부는 곧바로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바닥엔 따뜻한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고 벽난로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때 이 집의 주인인 서연이 2층에서 내려왔다.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기업가이자 고아원 후원 프로젝트로 매년 수상까지 한 인물이었다. 차가운 인상의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땐 늘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 마님, 문 앞에서 아이 하나가 쓰러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아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작고 말라붙은 얼굴, 연한 눈썹, 그리고 살짝 올라간 눈꼬리. 어딘가 익숙했다. 분명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 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름도 못 물었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무슨 이름을 중얼거리던데요. 준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준서?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은 그녀가 18살 몰래 쓴 일기장에 적어둔 이름이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 이름을 정해두었던 그 시절. 아무도 몰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이 아이, 다시 한번 이름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병원은 제가 직접 데려가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이었다. 여긴 어디예요? 병원이야. 널 우리 집 앞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어. 많이 추웠지?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민폐 끼쳐서. 아니야. 괜찮아. 이름이 뭐니? 윤준서요.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름은 정확히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였다. 누가 그렇게 이름 지어줬니? 엄마가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두셨대요. 근데 나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는 널 버린 사람이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팠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 18살에 강제로 아이를 빼앗기고 죽었다는 말만 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아직은 아니었다. 준서야, 혹시 아빠는 지금 어디 계셔? 인천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누워 계세요.
제가 밥이라도 좀 구해보려고 서울까지 온 거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자. 따뜻한 밥도 먹고 아침에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뒤적였다. 오래된 흑백 초음파 사진, 이름을 써둔 일기장, 그리고 병원 기록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정말 너였구나. 우리 아기. 그녀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널 못 알아봤어. 용서해줘. 준서는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머물렀다. 따뜻한 이불과 온풍기, 그리고 무려 2가지 반찬이 올라간 저녁 밥상. 어린 소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 그냥 가도 돼요. 괜찮아. 아빠가 나아질 때까진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아빠께 연락도 드릴게. 준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했지만 배고픔과 피로가 몸을 이겨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 그 아이가 잠든 후 서연은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16년 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음파 사진, 아이 이름이 적힌 노트, 그리고 아버지 지훈의 젊은 시절 사진. 지훈. 그 이름을 부르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라고 지시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그 이름, 그 존재가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혹시 인천 쪽에서 활동하는 목수나 가구 제작 일을 하는 윤지훈이라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비서는 몇 시간을 수소문한 끝에 인천의 한 공장 지대에 위치한 허름한 작업장을 찾아냈다. 이름은 윤지훈. 가족관계 등록상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등록 윤준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그 작업장으로 향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눈길을 뚫고 인천까지 차를 몰았다. 작업장은 낡고 정리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칠고 피곤한 눈빛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서연을 처음 본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연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지훈. 나야. 서연이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 서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 아이, 준서, 내 아들이지. 지훈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1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젠 우리 아이라고? 나는 몰랐어. 진짜로. 엄마가, 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딘가로 보냈다고도 말 안 했어. 난 죽었다고 들었어. 지훈은 비웃었다. 죽었다고 들었다고? 넌 나랑 같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잖아. 내가 울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잖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아이도, 너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까 내가 의식을 잃었고, 아버지가, 내가 깨어났을 땐 이미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 아이는 없고, 병원 기록도 사라졌고, 나중엔 해외로 보내졌다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내 부모가 한 짓이라고 짐작했어. 근데 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나와 아이에게. 넌 부잣집 사모님으로 잘 살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서 옆에 있고 싶어. 그 아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그때 안쪽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준서는 너를 모르고 있어. 내가 그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무너질지도 몰라. 다시 버림받을까봐. 나는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땐 내가 약했고
무지했고 갇혀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지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봐. 며칠 후 서연은 준서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준서는 혼란스러웠다. 서울의 이 고급 주택에 오래 머무는 것이 왠지 불편했다. 이제 저희 아버지랑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같이 가자. 너희 아버지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자. 서연은 직접 운전해 인천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준서는 이 둘의 묘한 기류를 느꼈다. 이상하네요. 두 분. 뭔가 예전에 아는 사이 같아요.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날 밤 준서는 인천집에서 잠이 들었고 지훈과 서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훈. 난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 보내고 싶어. 지훈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럼 내 남편은? 그 사람은 내 아들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 딸까지 통제하고 있어. 그 집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 하지만 기억해. 준서는 상처가 많은 아이야. 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다음 날 일이 터졌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CCTV로 그녀의 동선, 병원 방문, 인천까지의 행적. 당신, 아직도 과거에 매달리고 있군.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 아이, 당장 끊어.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서연은 남편의 위협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미 잃었어. 그리고 지금 난 되찾고 있는 중이야. 서연이 인천에서 돌아온 날 밤, 강 회장은 이미 집안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단호했다. 너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고 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의자에 앉아 눈을 마주했다. 그래, 인천에 갔다 왔어. 준서를 보러. 그 아이한테 다시 다가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6년 전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내 아이가 있었어. 나는 죽었다고 들었지만 살아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났어. 강 회장은 책상을 세게 쳤다. 지금 와서 그런 애를 왜 찾는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약해진 건 알지만 이건 다 끝난 과거야. 내 감정 따윈 회사 이미지 하나로도 다 날아가.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 빼앗겼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되찾을 거야. 은채는 계단 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보아온 엄마는 언제나 강하고 완벽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고 울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언제나 단 세 사람만 있었다. 자신, 어머니, 그리고 강 회장. 그러나 그 사진 어디에도 진짜 가족의 온기는 없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준서를 공식적으로 유기 아동 접근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것. 서명해. 이걸로 그 아이와의 관계는 끝이다. 아니면 은채의 양육권도 생각해봐야 할 거야. 서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조건을 권력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은채는 물건이 아니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순간
은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하세요. 둘 다. 부모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은채는 떨리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진짜예요? 준서가 엄마 아들이라는 거?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조차 몰랐던 진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은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나한테도 가족이니까.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은채야. 그 아이는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은채는 차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빠.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평생 잃어버린 사람. 전 알고 싶어요.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며칠 후, 은채는 엄마 몰래 인천을 찾았다. 지훈과 준서가 사는 집 앞까지 갔지만 쉽게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담장 너머에서 소리를 들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종이학이에요. 와, 준서야. 점점 손재주가 늘었구나. 작고 조용한 웃음소리,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뜻했다. 은채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딸이 없어진 걸 알고 불안해졌다. 연락도 받지 않던 은채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니? 인천이요. 서연은 숨을 멈췄다. 만났니? 아니요.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무너졌다. 미안해, 은채야. 너한테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은채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냥 딸이 아니라 엄마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며칠 뒤 준서가 다니던 공립초등학교로 강 회장의 측근이 찾아왔다. 학교 측에 아이 신원 확인 문제로 정학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 신분상 혼란, 주소지 미확정, 보호자 변경 절차 등 준서는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채는 곧장 학교에 찾아갔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누구보다 안전한 가족이 있어요. 그 아이를 함부로 밀어내지 마세요. 교장은 당황했지만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의 딸이 그렇게 나오는 데에 더는 저항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고소장 사본을 들고 자신의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다. 16년 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빼앗은 바로 그 사람. 아버지,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내가 겪은 고통, 준서가 겪은 삶, 모두 아버지의 결정 때문이에요. 그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서연이 내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말이 막혔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 준서를 데리고 나가는 그의 모습이 찍힌 오래된 CCTV 화면이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해요.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론 앞에 서서 조용히 선언했다. 내 이름은 서연입니다. 16년 전 나는 내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나는 내 아이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서연의 기자회견은 단 하루 만에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강 회장 아내, 16년 전 6.2 아동 존재 인정. 준서, 그가 진짜 서연의 아들인가? 강그룹, 내막은 무엇인가? 인터뷰 이후 서연은 언론의 표적이 되었고 동시에 시민들의 응원이 물결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가장 격하게 반응한 건 강 회장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서재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면의 분노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아이를 찾아야 했어.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도록 아버지와 연결했던 거. 강 회장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은채의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와 이혼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그 아이, 준서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포함돼 있어. 당신은 내 가족을 거래하겠다는 거야. 나는 항상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거지. 그 순간 계단 위에 있던 은채가 다시 내려왔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만해요, 아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서연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야,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엄마는 너만큼은 안전하길 바래. 저는 이제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어디든 함께 갈래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을 빠져나왔다. 서연, 은채, 그리고 준서. 지우는 이미 인천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나왔네. 생각보다 빠르군. 당신 말대로 내가 보여줘야 했어. 이제야 시작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은채는 처음 보는 낡은 집과 공장 기계들 사이에서 위축돼 있었지만 준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끌었다. 여긴 좀 시끄럽지만 재밌는 것도 많아. 은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뒤 강그룹의 보안팀이 인천 지역에 나타났고 그들이 사용하는 차 안에서 감시 장비가 발견되었다. 근처 상점 주인들은 낯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드론까지 날린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우릴 찾고 있어. 지훈이 말했다. 그럼 피해야 해. 서연이 말했다. 지훈은 오랜 친구이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태수에게 연락했다. 우리 가족을 며칠만 숨겨줄 수 있을까?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인천 외곽에 버려진 가구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해 밤을 보냈다. 그날 밤 준서는 조용히 은채에게 물었다. 누나는 이게 다 힘들지 않아? 솔직히 무서워. 여태껏 살던 세상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건 진짜잖아. 거짓으로 포장된 집보단 여기서 진짜 가족이 있는 게 더 좋아. 준서는 작게 웃었다. 누나가 있어서 든든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 몰래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수많은 기자, 방송국, 지인들의 연락이 와 있었지만 그녀가 주목한 건 단 하나. 송 변호사, 강 회장 측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한 이탈 가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동방임, 허위 가족관계 주장, 제3명의 이전 등 총 5건입니다.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훈도 함께 문자를 확인했다. 그는 얼굴이 굳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됐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우리 함께 나서야 해. 변호사를 찾아가고 증거를 모으자. 내가 가진 기록들이 아직 남아있어. 아버지에게 받은 자료, 병원 기록 일부, 그리고 엄마의 유품속 편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야 해. 며칠 후, 세 사람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로 다시 이동했다. 지훈은 그곳의 작은 목재 공장에서 임시 일자리를 구했고, 서연은 동네 식당에 들어가 일했다. 아이들은 지역의 작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모두가 새로운 이름을 썼고 서로를 다시 알아갔다. 은채는 이불을 개면서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그리워서 그런가 봐. 조만간 모두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자신보다 키가 커진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도망치는 3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SNS에는 서연을 응원합니다. 진짜 가족을 지키는 그녀의 선택이라는 해시태그가 수천 건 퍼졌다.
기자회견 영상을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공유하며 강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곡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래, 여론전을 하자는 거군. 그는 새롭게 고용한 법무법인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DNA 검사를 통해 그녀의 거짓을 증명해주지.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 명령을 신청했다. 그가 조작된 검사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이미 계획돼 있었다. DNA 검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한겨울의 매서운 아침이었다. 서연은 마을 우체통 앞에서 법원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도 옆에서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강 회장 측에서 움직였군. 예상보다 빠르잖아. 응,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순 없어.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잖아. 법원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세 사람은 서울에 지정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였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눌러 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 말했다. 우린 검사를 받을 겁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검사는 순식간에 끝났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서연, 주장하던 유기 아동과 혈연 관계 아님. 서연 측, 위조 가능성 제기. 진실은? 서연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지훈은 분노했고 준서는 혼란스러워했다. 은채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건 거짓이야. 분명히 뭔가 조작됐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냉정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감정에 휘둘려 허위 사실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아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공격이었다. 서연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주려 했지만 그조차도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시스템이 매수당했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준서였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입을 다물었다. 어느 밤 지훈은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깜깜했고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했다. 준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한참 후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는 정말 내 엄마 맞아. 지훈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는 널 누구보다 사랑해. 그게 모든 진실이야. 그날 밤 은채도 엄마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은 벽 쪽을 향해 누워 있었고 어깨가 자꾸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응.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하자. 나 믿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에는 자주 안아주지 못했던 딸.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웠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몇몇 학부모는 아이들과의 접촉을 꺼렸다. 준서는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은채 역시 친구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다. 서연은 마을 이장을 만나 직접 부탁했다. 잠시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책임이니까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몰라도 여기는 아직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 박미경. 그녀는 SNS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나는 당시 DNA 검사실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누군가 검사 결과를 수거하기 전날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부 인물이 검사 결과 열람을 요구했으며 병원 일선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당시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입을 열겠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강 그룹은 부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여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기회가 올 거야. 조작의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우린 그걸 잡아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결심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6년 전 출산 당시 병원에서 받았던 작은 종이 상자. 그 안에는 탯줄 샘플이 들어있었다. 당시 병원이 추억용으로 제공했던 것. 그것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걸로 다시 검사해 볼 수 있을까? 지훈은 조심스레 말했다. 가능성은 있어. 민간기관에서 익명으로 의뢰하면 강 회장 측이 개입하기 어렵지. 서연은 그 샘플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익명의 이름으로 서울외곽의 유전자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엔 진짜 진실이 나올 수 있을까? 며칠 후 연구소에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서연은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고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검사 결과 제출된 샘플과 아이의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로 확인됨.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됐어. 서연은 메일을 프린트해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제 다음은 법정이야. 검사 결과가 도착한 다음 날 서연은 인쇄된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지훈은 옆에서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이건 증명할 수 있어.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짜야.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문서를 껴안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옆에 앉아있던 은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법정에 제출할 거야. 이건 강 회장이 조작한 그 모든 거짓을 깨뜨릴 열쇠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증거 하나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결정적으로 그날 그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서연은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기억나. 우리 집에 오래 일했던 아주머니가 있었어. 이름이 한복자. 내가 출산했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분이야.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실까? 며칠 뒤 서연은 어렵게 주소 하나를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오래된 골목의 허름한 주택. 서연과 은채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신 목소리. 문이 열리고 한복자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해졌고 한눈에 세월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서연 아가씨? 네, 맞아요. 복자 이모, 저예요. 기억하시죠? 한복자 씨는 손을 떨며 서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소파 위에 앉자마자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모,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아이 낳던 날,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복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난 당신 어머니한테 시켜서 병원에 갔었어요. 당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강 회장이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말로는 조용히 입양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무서웠어요. 서연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 이제라도 말해야겠죠. 나도 너무 오래 침묵했어요.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며칠 뒤 지훈은 서울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박정은을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해왔고
강 그룹과도 몇 차례 맞선 경험이 있었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묻자 박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겠지만 이 정도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충분히 재반박이 가능해요. 하지만 언론과 여론의 힘도 필요할 겁니다. 서연은 말했다. 이미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이용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요. 며칠 후 1차 공청회가 열렸다. 강 회장 측은 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가며 정신과 진료 기록, 정황적 오해 등을 이유로 진술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서연 측은 조용히 두 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하나는 민간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 또 하나는 한복자 씨의 서면 진술과 증언 영상.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배석한 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검토 후 다시 법정 신문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과 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 순간 은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준서는 제 동생이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은 영상으로 퍼졌고 다시 한번 여론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달았다. 딸이 직접 말했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심은 통한다. 강 회장 쪽이 불안해 보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 끝까지 응원합니다. 한편 강 회장은 내부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는 점점 강 그룹의 이미지 세탁과 언론 통제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주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법정까지 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끝까지 가, 내 방식대로. 그날 밤 서연은 마루에서 조용히 지훈과 마주 앉았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바뀌었어. 예전엔 세상 눈치만 보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강하잖아. 이 싸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판단할 거야. 다음 날 박정은 변호사는 연락을 해왔다. 2차 신문이 열립니다. 이번엔 복자 씨의 직접 출석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진실이 법정 위에 서게 될 시간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호 법정. 흐린 하늘 아래 수십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이날은 전국이 주목하는 본심 첫날. 서연 vs 강그룹. 권력과 진실의 정면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옆에는 지훈, 그리고 복자 씨가 함께했다. 뒤쪽 방청석에는 은채와 준서가 조용히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원고 측은 출생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피고 측은 명예훼손 및 가족관계 왜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자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진실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연 본인이었다. 변호사 박정은의 안내에 따라 증인석에 선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6년 전, 저는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은 사이 아이는 사라졌고 가족들은 저에게 사산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가 살아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 아이와 당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민간 유전자 연구소에서 재검사한 결과 저와 아이는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출산병원에서 제공된 탯줄 보관 샘플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재판장은 조용히 정리한 후 말했다. 그 증거는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자 씨의 차례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 선 노년의 여성은 떨리는 손을 다잡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저는 서연 아가씨 어머니의 지시로 병원에 갔습니다. 아가씨는 마취 상태였고 아기는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그때 강 회장이 직접 병원에 나타나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네, 명확히 기억합니다. 전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문했다. 그 장면을 봤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지금의 아이와 동일인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복자 씨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의 발목에는 윤준서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 측은 또 하나의 증거를 제출했다. 16년 전 병원에서 제공된 출산 당일 영상 일부, 그리고 지훈이 보관해온 출생 직후의 사진, 준서의 이마, 손가락에 있는 선천적인 점까지 일치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맞서 강 회장 측은 기존 병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말했다. 공식 의료기관에서의 결과는 부정확한 민간 검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부의 오해일 뿐이며 원고 측은 과도한 감정적 해석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자 씨의 증언과 재검사 결과는 방청석을 크게 뒤흔들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중요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 측의 반론과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법정을 나선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 속에서 은채가 조용히 엄마 옆에 섰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아이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저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뉴스로 보도되었고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서연, 눈물의 증언 감동, 양심을 지킨 간병인의 용기, 권력보다 진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편 강 회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비서실에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증인이 나올 줄은 몰랐군. 측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역풍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입 다물어. 강 회장은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계획을 바꿔야겠군. 이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쥐고 흔들 차례야. 그날 밤 서연은 집 앞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법정에서 쓰인 증거 사진들과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깨끗한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봉투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고 돌아섰다. 겁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옳다는 증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어. 그들도 알아.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다는 걸. 며칠 뒤 판결을 앞둔 마지막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은채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학교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주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였다. 그녀는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과 싸워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심 2차 공판 당일 법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다. 긴장감이 무겁게 깔린 가운데 재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따라 원고 서연 씨와 윤준서 군 사이에 생물학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시 보호자 권한을 서연 씨에게 부여하며 이후 결정은 정식 판결에 따라 확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이던 준서와 은채가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고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판결 직후 강 회장은 대형 로펌을 통해 상급심 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그는 법적 절차로 시간을 끌며 동시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서연의 정신건강기록 제출 명령이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연은 과거 산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그녀의 판단력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아이를 보호할 책임을 맡기엔 심각한 리스크가 있다. 언론은 곧바로 이를 받았었다. 서연, 과거 정신질환 숨겼나? 불안정한 모성, 아이에게 해댈 수 있어. 며칠 사이 여론은 다시 흔들렸다. 댓글창에는 온갖 루머와 공격이 쏟아졌고 준서의 학교에도 다시 전화항의가 빗발쳤다. 서연은 한밤중에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엔 화장기조차 없었다. 지훈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다. 괜찮아? 서연은 거울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정신과 기록. 사실이야. 맞아. 출산 직후 6개월 동안 불안했고 세상이 무서웠어. 매일 악몽을 꿨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잘못도 약점도 아니야. 하지만 그걸 세상은 다르게 보잖아. 엄마는 완벽해야 한다는 시선. 감정 하나 흐트러져도 위험한 사람이 되는 사회.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사회를 바꿔야지. 그게 당신이 시작한 싸움이잖아. 은채는 다음 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엄마가 과거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담담히 적었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 건이 공유와 응원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 엄마들, 여성단체까지 동참하며 삽사인 완벽하지 않아도 엄마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강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가동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운영하던 자선재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오래전 후원금 회계 자료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만 회계 오류 하나를 발견해 언론에 흘렸다. 서연재단, 후원금 일부 유용 정황 포착. 신뢰하던 그녀, 진실은 어디까지? 서연은 또 한 번 뉴스에 휘말렸다. 재단의 후원자 일부가 연락을 끊었고 한 언론은 그녀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그날 밤 준서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준서야, 괜찮아? 문틈 사이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문에 이마를 댄 채 말했다. 아니야, 아들아. 널 지키는 건 힘든 일이 아니야. 널 지키지 못했던 날들이 더 아팠어. 며칠 뒤 박정은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서연에게 가져왔다. 강 회장 측이 준서에 대해 심리적 안정 부족을 이유로 위탁 보호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그 말은 아이를 시설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임시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언론이 요란한 상태에선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우는 입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결국 이 싸움은 그 아이의 웃음을 빼앗을 거냐 지켜낼 거냐의 문제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럼 웃음을 지켜내야겠죠. 서연은 곧장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다시 서 있었다. 더 이상 떨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도 결함이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처럼 아이를 잃은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 또 있다면 그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자선재단전 회계팀장이 언론에 직접 출연해 말했다. 회계 오류는 시스템 자동 전산 문제였습니다. 서연 대표는 단 한 번도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원장도 입장을 밝혔다. 서연 씨는 경증 불안 증세로 상담을 받은 적은 있지만 치료 인력은 투명하며 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은 급속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강 회장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공식 규탄 성명을 냈다. 강 회장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침묵했다. 그의 전략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으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신문일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증인을 세울 거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아이의 선택을 이용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신문일. 법원 청사 앞은 새벽부터 붐볐다. 방송 카메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민들까지 모여들어 오늘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려 했다. 재판장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사건의 본질을 결정짓는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피고 측 증인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강 회장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피고 측은 윤준서 군에 대한 심리 진단을 담당한 전문가 정명현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지우는 당황했고 서연은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며 숨을 삼켰다. 정명현. 그는 국내 유수대학의 아동심리 전문가이자 몇몇 대기업 가정문제 자문도 맡았던 인물. 강 회장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정명현 박사는 침착하게 증인석에 앉았다. 강 회장 측 변호인이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윤준서 군과 직접 면담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심리상담 요청에 따라 2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결과 어떤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윤준서 군은 현재 보호자 간 혼란과 정체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성에 대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아이가 독립적 보호시설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 뒤 가족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연은 눈이 크게 흔들렸고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이를 다시 고통 속에 던져놓겠다는 거잖아.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피고 측 변호인이 말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윤준서 군을 신청합니다. 법정은 얼어붙었다. 서연은 즉시 박정은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안 돼. 준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불러내는 건 너무 잔인해. 하지만 강 회장 측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잠시 후 법정 뒤편 문이 열렸다. 작은 정장을 입은 준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어딘가 멍했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서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서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야,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말할 때요. 그럼 엄마가 정말 내 엄마라는 걸 믿니?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랑 사는 게 항상 편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가끔은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법정은 술렁였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지훈이 조용히 손을 잡아 말렸다. 변호인은 바로 이어서 질문했다. 무서웠던 건 엄마 때문이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니? 솔직하게.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냥 셋이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은채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판사는 조용히 종을 울렸다. 10분간 정회합니다. 휴정 시간, 서연은 재판장 옆 대기실에서 준서를 마주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어. 엄마, 나 잘못했어요. 왜 다들 내가 뭘 말하는지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절대.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냥 그 말을 하면 누가 다칠까 봐 무서웠어요. 재판이 속개되었다. 판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요청했다. 박정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이의 진술은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혼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끝낼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정명현 박사의 진단을 다시 인용하며 임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판사는 최종 발언을 마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밖 서연과 지훈, 은채, 준서는 함께 걷고 있었다. 준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말해서 다 망친 거야. 서연은 아이를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너의 진심을 말했어. 그건 절대 틀린 게 아니야. 지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싸움이야. 이젠 끝을 봐야 해. 그날 밤, 은채는 가족들이 잠든 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새로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채입니다. 오늘 제 동생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누나와 함께 사는 것. 그 아이의 꿈이 왜 그렇게 어려운 꿈이 되어야 하나요? 그 영상은 다음 날 오전 수십만 조회수를 넘기며 퍼져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마지막 판결일.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목, 회색 하늘 아래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촬영 장비를 맨 방송인들, 피켓을 든 시민들,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손을 모은 응원자들. 모두가 이 재판의 결말을 지켜보려 모여들었다. 서연은 이날 검정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은채와 준서, 지훈은 그 뒤를 따랐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그녀를 바꾸어 놓은 듯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윤준서 친권 및 보호권 관련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조용히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본법원은 원고 서연과 윤준서 군 간의 생물학적 모자 관계를 인정합니다. 강 회장 측에서 제출한 정신건강 진단 및 자선재단 회계 관련 자료는 주요한 법적 위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사안은 원고 측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회복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판단됩니다. 법정 곳곳에서 조용한 한숨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따라서 본법원은 윤준서 군의 보호자 권한을 서연에게 전면 이관하며 피고 측의 위탁 보호 요청은 기각합니다. 더불어 피고 측이 제출한 일부 진술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을 부과합니다.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고 은채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준서는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준서야. 우리 집에 가자. 법정 밖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기자들 앞에 섰다.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오래 말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삶을 다시 가르쳐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 가족은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 또다시 사랑을 증명해야 할 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강 회장은 그날 오후 이사회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론의 압박, 주주들의 반발, 기업 이미지의 하락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가문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오름을 버렸던 순간들, 그 선택들이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마주해야 했다. 며칠 후 서연의 가족은 인천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어둡고 좁아도 그곳이 우리 집이 되었다. 준서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진짜 엄마랑 살게 되었다. 엄마는 자주 우셨지만 나는 그 눈물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엄마가 웃는 날을 많이 만들어줄 거다. 은채는 벽에 가족 사진을 붙였다. 서툰 포즈, 중간에 눈 감은 준서, 지훈의 어색한 미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사진. 서연은 부엌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왔다. 그 위에는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다. 우리 진짜 가족된 기념일이니까 오늘은 생일이야. 촛불이 꺼질 때 세 사람은 동시에 소원을 빌었다. 준서는 속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도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주 후 은채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500만 조회수를 넘겼고 현실 가족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되었다. 서연은 고사했지만 은채는 말했다. 이건 유명해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히지 않아야 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연의 이야기는 뉴스가 아닌 누군가의 일기 속으로 남게 되었다. 누군가의 아픔을 닮은 사람들, 누군가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마지막 장면. 준서가 은채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간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하다. 서연은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지훈이 그녀 옆에 서서 묻는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한다. 다행이야.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그녀는 작게 속삭인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서.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것은 준서가 교실 창가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그 손을 힘껏 흔들며 말하는 장면이다. 사랑해, 아들아.